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잘 찍은 사진 한 장으로는 표현을 못하나? 우리가 기존의 사진을 감상하던 방식 또는 우리가 기존의 사진을 보던 방식은 잘 찍은 사진 한 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의 잘 찍은 사진에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굉장히 감동을 해요. 예를 들어 세량지에 막 이렇게 물안개가 펴요. 그럼 와, 나도 저기가 찍어보고 싶다. 그럼 그곳에 새벽에 달려가서 그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많은 인파 사진가들을 해치고 자기가 탁 찍었어요. 그러면 그 멋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지만 결국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생산한 것 중에 자기가 조금 더 잘 찍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작가라는 사람,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뭔가 일단은 고독해 보이잖아요. 고독해 보이고 이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개똥철학일지라도 작가가 표현하는 바를 아주 깊이 파고든 사람들을 작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찍은 한 장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개개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아주 개성을 가진 사진 작가들일 거예요. 근데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나요? 한 장의 예를 들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하면 그 사람 대표 작품 한 장만 해봐 그렇게 하면은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의 복잡한 어떤 생각과 세계를 한 장의 사진으로는 절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으로는 작가의 독특한 개성과 감성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회 가면 비슷한 류의 사진이 쫙 있죠. 근데 뭐 비슷한 거 나도 찍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세계에서 작가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가 그 전체에서 보이게 되죠. 그리고 한 장을 찍는 것보다 여러 장 시리즈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잘 찍겠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진 엉뚱한 상상이고 모든 전문가, 모든 화가, 모든 미술가들은 이렇게 시리즈 또는 작품을 언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여러 장의 어떤 작품이나 사진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 사람이 어떤 분야와 어떤 테크닉을 가진 그런 사진가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싱글 포토와 시리즈 포토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사진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에서 나왔고 조사진이라는 말은 그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본 말에서 좀 넘어온 거라서 예전에는 단사진, 조사진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싱글 포토 또는 시리즈 포토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여튼 한 장의 사진으로 말하냐, 이제 여러 장의 사진으로 말하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토그래피라는 영어의 어원을 분석을 하면은 라틴어의 포스와 이제 라틴어의 그라페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는 빛이라는 말이고 그라프는 그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사진을 해석을 하면 빛그림이라는 아주 예쁜 말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라는 말은 사실, 진실, 사진은 사실과 진실을 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영미권 사람들은 포토그래피라는 말을 아주 그냥 손쉽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한국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사진은 뭔가 진실을 기록해야 돼, 사진은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버리는 것부터 여러분의 사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제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사진은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사실을 기록하는 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어떤 현장에 나가요. 근데 보수 언론의 기자 또는 진보 언론의 기자가 같은 장소를 찍어내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 속에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이 있는데 보수 언론의 기자, 사진 기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을 찍어내고 진보 언론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을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데스크의 의견일지라도 사진 자체가 사실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 사진은
그 사람 머릿속을 투영한 어떤 프레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마추어 사진가 또는 사진을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진가들은 사진을 담는 것은 내 안의 무언가와 마주하는 일이다라는 이 말을 저는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진을 담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룹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사진을 찍어보면 어떤 장소에서 모두 다른 사진을 찍어와요. 그러니까 내 눈에 가거나 내가 좀 더 시선이 가거나 내 마음에 와닿거나 이런 것들을 찍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서로에서 어떤 마음에서 보는 어떤 그 눈을 창을 카메라라는 것을 투영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기존의 이 카메라나 렌즈를 공부하는 방식은 어떤 사물을 굉장히 선명하게 담아야 되고 뭔가 초점을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뭐 이 노출이나 이 DR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졌잖아요. 근데 자기의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진을 통해 마주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하고 찍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쓰는 것도 사진을 감상할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감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감성이라는 말은 밑에 그 텍스트를 읽어보시면은 인간 내부에 일어나는 미적이고 심리적인 체험,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내가 뭔가 어떤 사물을 보고 아름답다, 뭔가 느낌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것을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모든 사람이 사진을 찍을 줄 알지만은 사진을 좀 더 배운 사람은 이걸 미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진을 배우지 않고 그냥 찍은 사람들은 이걸 미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할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디 놀러 가시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그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잖아요. 엄마 아빠가 보실 때는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이거를 그 자기가 처음에 예쁘다 그러면은 계속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한테는 감동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진을 좀 찍어본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떤 구도, 어떤 프레임으로 표현해야 될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진 잘 찍었네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사진이 뭔가 이 사람이 감성이 있어, 우리 와이프가 더 감성적이야 이런 것은 그냥 기술적으로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더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 사람의 마음과 와닿는 그런 어떤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을 모르고 감성을 논할 수가 없거든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사진 작가인데 이분은 1864년에서 1946년 사이에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진의 그 조상 같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찍은 사진 시리즈 중에 이제 이커벌런트라는 작품 시리즈가 있는데 구름을 찍은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구름을 통해 내 삶의 철학을 기록하고 싶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사진을 보고 그런 말을 하기에는 사실은 시대가 너무 동떨어졌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찍은 구름 사진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고 이거보다 훨씬 더 뭔가 화려하고 선명한 사진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퀄벌런트라는 작품이 몇 년도인가요? 1920년대잖아요. 1920년대는 사진이 1839년도에 발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발명되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때였어요. 사진이 지금 전체 역사 200년이 안 되는데 그 초창기의 사진들은 어떻겠어요? 뭔가를 선명하게 뭔가 초점을 맞추고 선명하게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사진은 사실을 기록한다, 사진은 사물을 명징하게 기록한다라는 이런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데 이 작가는 되게 유명한 작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920년도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나는 구름을 통해 내 삶의 철학을 기록하고 싶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을 받은 거죠. 저 사람이 구름을 찍었는데 구름은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퀴벌런트라는 게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과 내가 같다. 그러니까 구름과 내가
동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1946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찍었으니까 죽기 전 한 20년 전에 촬영한 거니까 그래도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촬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연 중에서 구름이라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과 어떤 같다라는 느낌을 표현한 거라서 이 사람 이전과 이 사람 이후의 사진에 코드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물이나 어떤 풍경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사진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 작품 이후의 사진들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많은 구름의 작품들을 남겼고 사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스티글리츠의 이제 구름 이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의 사진과 이 이후의 사진이 미학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이제 이 사람 사진으로 이제 판명이 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감성, 뭐 어떤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면 감성적이다, 감성적이에요, 색이 너무 예뻐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람 시대에 벌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이제 로버트 프랭크라는 스위스 사진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서 The Americans라는 사진 작품집을 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이 사람 뭐라고 했냐니까 작가는 사진에 자신의 삶과 무게를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예술과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이 작품집을 아마 사진집은 지금도 구할 수가 있고 저도 하나 소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잘 찍은 그런 기술적으로 잘 찍은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더 아메리칸즈라는 작품의 속에 내재된 어떤 그 의미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이 작가는 뭘 읽었냐니까 미국이라는 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몇 년도죠? 1950년대쯤에 미국을 담은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부조리 또는 격차 또는 그 흑인과 이제 백인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인권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담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뭔가 미국이 어둡고 칙칙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고 싶지 않았고 미국 사람들은 세계 1등이라는 그런 자신감에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 스위스 사진가,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스위스 사진가가 와서 찍은 미국 사진들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후의 다큐멘터리 사진과 이 사람 이전의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나뉘는데 로버트 프랭크는 일단은 사회라는 것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봤어요. 미국이라는 사회를 자신의 의도대로 봤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미국 사진을 찍어준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하는 미국의 현실을 찍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거나 또는 구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이런 것보다는 무언가를 앞에 걸쳐 찍거나 막 스냅삽처럼 막 무자비하게 사진을 날리거나 약간 불안정하거나 이런 구도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진들은 모두 이렇게 선명하게 찍으려고 하고 초점이 정확하고 구도가 정확하고 이런 것들에 집착을 했다라면은 로버트 프랭크의 더 아메리칸즈는 뭔가 그 어둡고 침울한 그 표현 방법, 그러니까 톤 앤 매너가 아주 깊고 어두운 그 작가가 보는 어두운 심연의 모습 같은 것들을 미국이라는 세계, 외부 세계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톤이 굉장히 강해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굉장히 극명한 대비를 가지고 있고 또 초점이나 노출이 아메리칸즈 이 작품집을 실제로 보시면은 초점이나 노출이 굉장히 나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라이카 같은 걸 쓰면서 그냥 무작위로 걸어 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세상에는 충격적이었고 이 사람 이전의 사진과 이 사람 이후의 작품으로 나뉜다고 할 만큼 그만큼 파격을 던져준 작품이죠. 어쨌든 그 로버트 프랭크의 그 더 아메리칸즈는 한번 구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사진집을 보시면은 작품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톤 앤 매너를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의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하기에 하나쯤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집이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진을 찍을 때 단순한 어떤 촬영의 기록,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사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사진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뭔가 자기 작품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다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사람 예쁘게 잘 찍는 법, 뭐 여자친구 예쁘게 잘 찍는 법,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뭔가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바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너무 심각하고 세상에 어려운 거보다는 그냥 편한 거, 예쁜 거, 그리고 인기 얻을 만한 거, 뭐 여행 사진 이런 것만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진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 일을 한다고 해서 남들이 다 하는, 예를 들어 스냅 사진을 한다, 뭐 연인 데이트 사진을 한다, 또는 베이비 사진을 한다, 웨딩 사진을 한다. 저도 그런 걸 해봤잖아요. 사진을 할 초기에는 그런 걸 해봤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그건 나를 위해 찍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사진을 찍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톤 앤 매너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 요즘에 트렌드가 있잖아요. 뭐 색을 약간 뿌옇게 튼다든지, 뭐 시안을 좀 넣는다든지, 뭐 틸트앤 오렌지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지금에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것은, 그 사진으로 표현하는 언어는 똑같겠지만 결국 그거는 내 언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 사람들의 컬러로 계속 말해왔던 것이고,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자기를 잃게 되거든요.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뭘 찍어야 될지가 이제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단순한 촬영, 슈팅하고 다큐멘트 잘 찍어야 되겠다, 예쁜 걸 찍어야 되겠다, 뭐 소니 무슨 그 유튜브 강의 보면은 인물 사진 잘 찍는 법, 무슨 사진 잘 찍는 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강의 들어보셨지만은 계속 봐도 똑같거든요. 잘 찍는 법은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요즘 카메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를 넘어서야 되고, 내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뭐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미지 언어가 뭔지를 고민을 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아까 스티글리츠나 또 로버트 프랭크처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와닿아야 되고, 그리고 독특한 자기 표현, 로버트 프랭크가 카메라를 막 초점도 안 맞고 흔들린 사진을 해서 발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과 어떤 어두운 느낌을 자기 표현화 시킨 거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진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사진을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미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진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지만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아는 것뿐이지 사진은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사진은 정말 재미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울림과 영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로버트 프랭크의 작품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사진을 공부하던 시절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고,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US-285라는 뉴멕시코에서 촬영한 1956년도의 사진인데,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세계, 우리 앞에 미래를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사진을 시작하던 초창기에, 그러니까 사진을 시작하던 초창기가 2000년도쯤이 제가 이제 프로로 아마 데뷔했을 때 같은데, 2000년도쯤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강의 듣는 여러분들처럼 사진을 찍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잘 찍고 싶고 잘 하고 싶고 그랬는데 잘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실력도 안 됐던 것 같고. 근데 로버트 프랭크의 작품을 보고 제가 그 오마주 작품들을 했었거든요. 그 오마주 작품이라는 시리즈가 이제 블랙전이라는 시리즈였고, 제가 처음으로 톤 앤 매너라는 것을, 그땐 톤 앤 매너라는 단어를 잘 배워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로버트 프랭크의 작품 같은 것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어둡고 침울한 느낌,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찍은 사람 사진도 있었지만 이 블랙전이라는 시리즈는 제가 사진을 하면서 많은 곳들을 여행을 했을 거잖아요. 한국도 있고 뭐 외국도 여행을 했을 건데 그 뭔가 알 수 없는 느낌, 아까 로버트 프랭크의 뉴멕시코에서 봤던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느낌을 사진적으로 풍경적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카메라를 쥐고 제가 움직이는 어떤 이동 수단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은 것들을 쭉 모아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이 작품의 시리즈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굉장히 솔직한 20대도 아니죠, 30대 초반에 저의 마음이 그대로 사진 속에 투영이 돼 있고, 그 창밖을 볼 때 되게 뭔가 사람이 멍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기차 같은 것을 풍경이 스치는 장면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사진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시도한 톤앤매너이자 성공한 톤앤매너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로버트 프랭크의 작품을 봤기 때문에 영감을 얻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 컬러를 찾고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료의 작품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전문가의 사진들을 보세요. 저도 전문가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의 사진들을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봐요.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게 오랜 시간 지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큰 DB가 만들어지고 어떤 순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 카메라의 시선과 충돌이 들어서 그 순간 어떤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진가는 이미지로 말하는 스토리텔러다. 사진가라는 사람들은 이미지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언어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사진가 안 되고자 하면 글로 하면 뭐 되죠? 시인이나 작가가 되잖아요. 붓으로 하면 화가가 될 건데, 이미 우리는 카메라라는 세계에 들어왔고, 카메라라는 세계에 이 칼을 한번 뽑았으면은 뭔가 내 이름을 하나 긋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되는데, 맨날 같은 동료의 사진을 보지 말라는 게, 같은 동료의 사진을 보는 건 좋아. 근데 같은 동료의 사진을 보다 보면 계속 그걸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같은 동료라는 거는 일례로 SLR 클럽이나 인스타그램에 이제 친구들 사진을 계속 보다 보면은 어디 좋다 하더라 그러면 가서 따라 찍고 싶고 이런다라니까. 그런 걸 보지 말고 잘 만들어진 작가들의 작품들의 어떤 시리즈를 보면은 내가 정말 찍고자 하는 그런 건 뭔가, 또는 찍고자 하는 기법은 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마이클 케냐라는 영국 사진 작가인데, 이분 작품은 그 풍경 사진을 찍는 분들에게는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와 있죠. 저도 마이클 케냐의 작품을 좋아하는데, 일단은 마이클 케냐라는 이름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마이클 케냐의 아마 얼굴을 처음 본 분들은 있겠지만은, 저도 처음 봤을 땐 되게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 작가의 작품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자, 이 작가의 작품들은 마치 영국 사람인데 동양의 선 같다라는 느낌들, 동양의 어떤 절제된 그런 선의 느낌, 불교의 어떤 우리 동양 철학에서 보는 그런 선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 작가는 어떻게 저 장면을 저렇게 찍었을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자, 그래서 톤앤매너 같은 것들을 공부할 때 이 사람이 찍었던 작품의 한 장 한 장을 보면 모두 잘 찍었거든요. 근데 한 장 한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를 읽어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니까, 한 장 한 장을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될 수는 있는데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가의 작품은 어느 정도 일정한 톤앤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분이 제주도에서 찍었죠. 보니까 2012년도에. 자, 보시면은 이거는 홋카이도 일본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두 사진의 공통점은 뭘까? 두 사진의 공통점은 뭘까?
자, 이것도 우리나라에 찍은 건데 전라남도 보성에서 촬영한 거죠. 근데 한국인데 굉장히 낯설죠. 한국인데 낯설다. 중국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보성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야, 이게 참 잘 찍었다. 여튼 그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제 마이클 캐냐라는 작가는 첫 번째는 무슨 카메라를 썼을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게 좋잖아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마이클 캐냐가 작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디지털 백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과거에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셨으니까 기존에는 하셀블라드라는 카메라를 썼거든요. 하셀블라드의 이제 1대1 포맷, 요즘 인스타그램이 사실은 그 1대1 포맷을 많이 쓰는데 하셀블라드의 1대1 포맷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모두 흑백이에요. 흑백. 그러니까 흑백 필름을 썼겠죠. 필름 시절에는. 흑백이지만 블랙과 화이트라는 게 굉장히 대비가 강하다. 대비가 강하지만 강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강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대비가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다, 또는 공간이 있다, 여유가 있다, 또는 풍부하다. 흰색이 풍부할 때는 흰색이 굉장히 많고 검은색은 굉장히 적죠. 또는 블랙이 많을 때는 블랙이 차지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고 공간은 줄어들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그 블랙 어떤 대상을 선으로만 굉장히 간결히 표현을 했다. 그래서 전라남도 보성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보시면은 한국인데 되게 한국 같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있는, 저도 이제 보성에 가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그 갯벌에 있는 구조물 뒤에 있는 저 어떤 한국적인 그 산의 느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표현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암실 작업을 해서 이제 다찡 버닝으로 좀 살린 것도 있겠지만, 또 이것도 역시 주변은 굉장히 어둡지만 비네팅처럼 굉장히 어둡고 중간에 반영된 소나무만 굉장히 깔끔하게 찍었죠. 그래서 기법상으로는 보면은 정방향의 포맷, 그리고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높은 어떤, 콘트라스트 높다고 해서 어두워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풍경을 다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풍경 사진을 다룬다. 인물은 없죠. 물론 인물을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마이클 캐냐가 있는데 인물도 풍경처럼 다루고 이 사람만의 톤 앤 매너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죠. 자, 이분은 독일 포토그래퍼예요. 독일 포토그래퍼인데 이분도 저는 요즘 이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 작품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이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는데 되게 뭐랄까 미니멀하다 그러나, 미니멀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도 이제 약간 정방향의 포맷의 사진을 쓰고 있는데, 이분 작품 시리즈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계속 올라오는데 풍경이나 어떤 대상을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담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 사진 시리즈들은 바다에서 촬영을 한 것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컬러 사진이고 약간 정방향의 포맷을 사용을 했고, 이제 빛의 궤적이 생긴 것을 봐서는 이제 그 비행기가 지나가는 궤적을 찍은 것 같아요. 또는 여기 보면 이제 배가 지나가는 궤적 같은 것들을 장노출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카메라 포맷은 이제 정방향 포맷에, 물론 디지털로 했는지 이게 필름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뒤에 이제 깜깜한 시간에 찍었겠죠. 이런 사진을 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블루, 코발트 블루에 가까운 색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죠? 사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들이 보이고, 저는 되게 감동받았던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사진가인데 감각적으로 이제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스티븐 윌키스라는 이 미국 포토그래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요. 이분 저도 인스타그램 보고 있는데 포토 저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뭐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고 또 영화 포스터 같은 것도 막 찍고 이러던데 이분 시리즈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데이 투 나잇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데이 투 나잇이라는 아래쪽에 설명을 보면은 카메라를 한 장소에 두고 카메라를 둘 때 그래서 그냥 두지 않고 높은 크레인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카메라 위에 이제 있어요. 그리고 30시간 동안 똑같은 장면을 이제 대형 카메라로 이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장노출로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을 캡처를 한 뒤에 이제 정교하게 리터칭을 해서 이제 낮과 밤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주 아이코닉한 그런 장소들을 찾아서 이제 크레인을 설치를 하고 엄청나게 대형 포맷으로 디테일링하게 찍은 뒤에 그것을 한 장의 장면으로 나중에 후반 작업으로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낮과 밤이 공존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컬러가 비현실적 또는 초현실적으로 변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고, 이건 뉴욕인가요? 네. 또 러시아나 뭐 이런 데서도 찍고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데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장노출과 오른쪽에 보면 왼쪽은 장노출로 돼 있고 오른쪽은 이제 순간적인 어떤 노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뒤에 뭐 수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은 뒤에 한 장의 작품으로 이렇게 합쳐서 믹스를 해서 표현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반에 이제 그 리터칭하는 기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아마 시리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 기묘한 이야기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스티브 키스 이 분이 이 작품의 포스터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아마 이분이 찍었는데 그 스트레인저 띵즈라는 게 사실은 그 아마 저도 이제 이 그 시리즈의 팬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묘하잖아요. 어떤 살고 있는 마을 아래에 지옥 같은 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찍었던 사진들이 뭔가 이 제작자 입장에서는 기묘한 이야기 그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 작가와 굉장히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 자체도 이제 현실과 뭔가 판타지가 공존하는 그런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데 이 작가도 현실을 촬영을 하지만 낮과 밤이 공존하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한 장의 사진에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런 의뢰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톤 앤 매너라는 것이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에서 어떤 톤 앤 매너가 있으면은 그 어떤 의뢰하는 측에서도 비슷한 톤 앤 매너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이 가장 적합한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그런 사진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아시는 스웨덴의 사진가인데 에릭 요한슨이라는 작가죠. 우리나라에서 전시도 한번 했었는데 이분은 아예 그냥 사진을 합성을 할 거를 생각하고 이제 찍어내죠. 그러니까 합성을 한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이미 사진의 스케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스케치를 다 하고 어떤 장소, 어떤 모델, 어떤 피사체들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미리 결정을 하고 찍은 뒤에 그것을 포토샵에서 정교한 합성 기술로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죠. 네, 이분은 그래서 이런 시리즈로 아예 그냥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었고 뭐 물론 이제 합성이나 이런 거를 하는 작가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은 에릭 요한슨은 또 그 컬러 사진이고 굉장히 뭔가 이 게임이나 그래픽에서 볼 법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현실 세계를 구현해내는 그런 작가라서 현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젊은 사진가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제 사진가의 그 톤 앤 매너를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톤 앤 매너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진가들이 이제 톤 앤 매너를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할까. 자, 그 네 가지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 라이트예요. 빛에도 순광도 있을 거고 역광도 있을 거고 측면광도 있을 거고 부드러운 빛도 있고 강한 빛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다양한 빛을
사진이라는 매체는 다루는데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 빛을 어떤 피사체에 어떻게 녹여낼 건지를 첫 번째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마이클 케냐의 예제에서 봤듯 또는 스티브 윌키스의 예제에서 봤듯 내가 컬러라는 작업을 할 때, 컬러를 표현할 때 흑백으로 할 건지 또는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줄 건지 또는 그렇게 뭔가 판타지한 느낌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컬러.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 장면을 구현을 할 때 머릿속에 내가 어떤 방식의 뭐랄까 구도 같은 것들을 그려놓고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죠. 프레임이라는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창이잖아요. 이 창으로 봤을 때 이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물을 굉장히 가까이 가서 프레임 워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물을 멀리서 프레임 워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로버트 프랭크처럼 어떤 사물을 건너서 프레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흔들면서 프레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를 잘 통제를 하면은 자신만의 어떤 컬러, 톤 앤 매너를 가질 수가 있고, 이거를 잘 통제한 사진가들의 작품들을 제가 한번 다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진들은 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는 빛을 아주 잘 다룬 사진가를 인물 사진가를 소개해 드릴 텐데, 하마다 히데아키라는 일본 사진가예요. 이 작가는 여성 사진들을 주로 찍어요. 이분 유명한 분이죠. 히로시에 요코라고. 그래서 이분의 작품은 이분 작품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색들이 있어요. 일본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어떤 색의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현해 놓고 있고, 이분이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 프로포토랑 이렇게 작업하는 그 영상물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찍는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 찍은 사진들을 골라온 거는 정방형의 사진들인데, 정방형 사진 말고도 많이 찍더라고요. 세로도 찍고 뭐 가로도 찍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 많아요. 누구나 찍고 싶어하는 젊고 예쁜 남자들이라면 사진들이 많은데, 저는 일본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뭔가 따뜻하고 뭔가 맑은 느낌을 이 사람은 굉장히 잘 구현한 사진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물을 보면은 인물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잡힌 게 아니라 인물의 어떤 감정을 사진 속에 잘 우려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그 빛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물에 맞는 빛, 인물에 맞는 그 아름다운 빛을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방형 포맷인데, 기법적으로는 아웃 오브 포커스 기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열고 뒷 배경을 적당히 은은하게 날렸어요. 그럼 빛이 어떻게 되죠? 빛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있는 빛도 그대로 쓸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의 빛을 보면 지금 빛이 오른쪽에서 하이라이트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역광 정도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카메라의 렌즈가 반역광 정도의 빛을 향하게 되고 조리개를 열면은 그 렌즈 사이로 플레어들이 스며들게 돼 있죠. 그 플레어가 스며들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효과를 내잖아요, 화면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는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진을 보면은 완전한 정면 사진 또는 완전하게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사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프로포토 그 영상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 그 A1이라는 그 플래시를 꽂아놓고 약간 빛을 계속 바운스 시키거든요. 그래서 빛을 흰 벽체에 바운스 시키거나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흰 반사판 같은 걸 들고 피사체에 빛이 부드럽게 떨어지도록 반사를 시키면서 이제 실내에서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빛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구현한 사진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빗으로 어떤 톤앤 매너를 만들어야 될지 이미 머릿속에 구현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피사체들을 풍경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실내든 야외든 어느 정도의 클로즈업 또는 조리개를 적당히 거의 개방이나 이제 적당히 개방을 해서 배경이 거의 흐려지게 해서 인물이 돋보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따뜻하면서 빛이 이렇게 좀 뭐랄까 할레이션처럼 꿈결같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요소들을 사진 속에 적절히 잘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진의 특징이 있고 이 사람이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여자 인물 사진 찍는 분들이 아마 이분 사진을 많이 참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톤앤 매너를 어떻게 잘 구현했는지 그리고 빛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같은 것들이 공부가 되는 그런 예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가를 한 명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알렉스 웹이라는 사진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회화 작가 중에 몬드리안이라는 작가 있죠. 그 사람처럼 현실 세계의 컬러를 굉장히 그 몬드리안의 작품처럼 마치 모자이크 된 듯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 저희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는 기억이 들어요. 로버트 프랭크 이후로 두 번째 충격을 먹었거든요. 현실을 찍는데 현실에 이 사람은 그 다큐멘터리 사진가거든요. 그리고 매그넘에 소속된 다큐멘터리 사진가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 컬러를 잘 구현할 수도 있으면서도 또는 저런 어떤 피사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향해서 찍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반사된 것이나 창문이나 프레임이나 그림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한 장면인데 자,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이 마치 두 장을 합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쓰는 카메라의 특징이 있고 아까 그 앞서 보여진 일본 사진가와는 전혀 극과 극의 어떤 반대되는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 사진가니까 이제 거리에서 주로 사진을 찍는데 빛이 굉장히 강렬한 시간이 찍어요. 빛이 굉장히 강렬한 시간이 찍고 멕시코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작업을 하시던데 그런데 빛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라이카 카메라와 이제 24mm 렌즈 정도 그리고 컬러 슬라이드 필름을 끼워서 작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컬러 슬라이드 필름을 쓰게 되면은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이제 뭐랄까 색의 어떤 농도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밝게 찍기보다는 약간 일부러 언더로 촬영을 하고 라이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점을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여 놓으면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슈팅을 해도 이 거리에 따라서 거의 뎁스가 맞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데 일상에서 이런 장면을 찍으려면 굉장히 피사체에 근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찍은 사진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몰래 찍은 사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유튜브에 보면 작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 대상들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밀해지고 첫 번째는 친밀해지면은 이 사람이 처음엔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을 가지겠죠. 그냥 카메라를 쳐다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어요. 밑에 보면 요 밑에 아이가 한 명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튼 대상들이 겹치지 않는 순간을 절묘하게 잘 포착을 했고 그 대상들이 마치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을 콜라주로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자기의 카메라와 렌즈가 어떤 곳에 위치해야 될지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어떤 액션에서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짧은 순간에 슈팅을 한 거겠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다발적이라는 것은
한 순간을 찍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순간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중간을 가르는 무지개, 그리고 이게 비가 오는 장면 같은데 왼쪽에 비를 맞고 있는 아이,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누워서 놀고 있는 아이, 그리고 저 오른쪽에 이제 흰색 옷을 입은 아버지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오른쪽 벽 같은 걸 넣었어요. 그죠? 오른쪽 벽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넣었을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 좀 생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잘 보면 사진들이 여러 이 분할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지개로 인한 분할, 무지개로 이제 반원으로 분할이 돼 있죠. 그리고 저 아이가 이제 빨간 옷을 입은 아이는 빨간 흙탕물 같은 데 위에 있고, 이제 오른쪽 아이는 검은색 그 동그라미 같은 데 안에 들어가 있고, 그죠? 우리가 원을 겹친 것처럼 보이고, 자, 오른쪽에 이 벽도 약간 반원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반원 형태 안에 아버지인지 누구인지 남자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은 굉장히 맑은 장면인데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 같은 장면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저는 포착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가가 꾸준히 관찰하고 발견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장면도 아주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마 이 장면을 봤으면 저기에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 왼쪽에는 아이 그 그림자 그림 같은 게 있고, 오른쪽에 엄마 그림 같은 게, 하트 같은 게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아이를 안고 가고 있는 엄마 둘이 보이죠. 그죠? 아이를 안고 가고 있는 엄마 둘이 보이고, 왼쪽에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저쪽에 그림자 같은 아이를 만지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면 아이와 엄마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그림 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 그리고 앞에 있는 세 명의 아이와 엄마가 우연한 사건처럼 만나는 그런 지점에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한 거죠. 자, 이거는 우연히 찍었을까요? 우연히 절대 찍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곳이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저 순간에 저 장면이 일어날 것을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기다렸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장면을 찍을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사진의 소재는 저는 사진의 소재를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알렉스 웹의 사진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고, 이거는 어떤 대합실인지 뭔가 그런 곳 같은데, 이런 장면을 저도 마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을 마주하게 되면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내가 카메라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찡그리잖아요. 근데 다 빛을 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앞에는 자기들에게 빛이 쏟아지니까. 근데 뒤에는 마치 어둠의 장막처럼 돼 있는데, 앞에는 연극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네 명의 그 노인들의 빛이, 또 놀랍게도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제 아이보리색을 입은 서로 각기 다른 옷을 입은 할머니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고, 사진 작가는 그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진 작가를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튼 이 사진 작가는 카메라를 들어서 순간을 착 찍은 거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그 창문의 틀에 빛이 비친 것, 이런 것도 보이고, 사람들이 그 창문에 있는 것도 보이고, 뒤에 보면 어둠 속에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어둠 속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이 사진 작가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네요. 희한하게. 그래서 엄청나게 그 머릿속에 계산이 빠른 남자구나, 알렉스 웹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수학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떻게 이런 장면을 포착할 수가 있지? 그래서 거리 사진이
브레송 이후에 이 사람 사진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컬러로 만드는 거리 사진을 이렇게 잘 다루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보면 어떤 가로 프레임으로 색의 대비를 엄청나게 강렬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을 사진 속에 구축을 했는데, 그것은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를 끊임없는 톤 앤 매너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에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심각한 얘기 같은데 모든 작가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컬러를 잘 구현한 사진가를 받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현대 사진가인데 인스타그램에서 발견을 했어요. 민티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작가 자신을 카메라 프레임 속에 넣어요. 그래서 이 작가의 인터뷰를 제가 구글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작가 자신을 그 어떤 건축물에 이렇게 넣어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건축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글 인터뷰를 보면은 어떤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건축물이나 어떤 현대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미학적인 느낌 같은 것들을 찾고, 거기에 작가 스스로를 넣어서 이제 포트레이트를 찍고, 뭐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진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솔직히 사진 한 장으로 뭔가 표현을 뭘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진 자체가 주는 미학적인 아름다움과 이제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을 보고 참 표현 방법이 독특하다. 저는 그 자신의 포트레이트이지만은 이분은 아마 사진을 찍을 때 미리 자기가 어떤 구도에 들어가야 될지를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겠죠. 누가 찍어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면 어떤 구도, 구성 또는 어떤 건축물이나 기하학적인 패턴 안에 자기가 어디 들어가야 될지를 사진적으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편하거든요. 사람이 없는 구도에 자기가 들어가야 될 적절한 위치를, 카메라 웍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미리 해놓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진에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양복을 입은 자신이 들어가 있고, 저는 뭐 이분만의 어떤 독특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아마 그 디자인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알렉스 웹의 사진과는 좀 다르죠. 결이 다르고, 알렉스 웹은 리얼리티를 포착을 했다라면은, 이 사람은 마치 종이로 오려붙은 그 현실 세계인데 종이로 잘라서, 색종이로 잘라서 오려붙인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지만 굉장히 그림 같은 느낌이 들고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사진이라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공부할 어떤 사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빛이나 어떤 구도 같은 것도 아주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모던하고 또 느낌 있죠. 감각적이다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올 정도로 표현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작가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은 색을 많이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은 색이 보면은 자기 위에는 2개나 1개 또는 2개 정도밖에 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흰색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이거는 회색, 파란색,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이거는 야경 때니까 아무래도 빛을 좀 더 많이 쓴 것 같고, 그죠? 굉장히 많은 것을 넣지 않고 굉장히 간결하면서 단순하면서 심플하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도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사진 보면은 이런 류의 사진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이제 해외 럭셔리 브랜드들, 약간 럭셔리 브랜드와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런 브랜드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브랜드와 이런 류의 흡사한 그런 콜라보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진가인 것 같습니다. 자, 프레임이라는 게 또 뭐냐니까, 이제 사진에서 보면은
사진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똑같지 않잖아요. 이 사각형으로 뭔가를 찍는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사각형 중에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프레임을 아주 잘 표현한 현대 사진가 중에 이제 무라드 오스만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따라하고 영상에도 많이 따라하는 이제 팔로우 미라는 작품 시리즈고, 자, 왼쪽에는 자기 손. 처음에는 이제 혼자 여자친구랑 찍기 시작했대. 지금은 결혼을 하셨던데, 왼쪽에는 자기 손이고 오른쪽에는 카메라를 들고 여자친구를 따라가면서 광각렌즈, 뭐 1, 2, 4 같이 그런 초광각 렌즈를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손만 넣고 막 이렇게 찍는 것도 나중에 그 봤는데, 하여튼 그 사진 속에 이 사람 사진에서 여자친구와 자기를 빼면 그냥 풍경이거든요. 잘 보시면 그냥 멋진 풍경을 찍은 건데, 그 프레임 안에 여자친구와 나라는 프레임이 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니까 그 여자친구와 나와 여행하면서 바라본 풍경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어떤 풍경 사진을 찍었지만 나와 그녀가 들어가 있는 프레임 속에 있는 풍경이 되는 거죠. 말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인스타그램 초창기에 되게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따라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류의 사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색이나 이런 것들 아주 뭐랄까 합성한 것처럼 명료하게 잘 쓰고, 지금은 아마 이렇게 그 어떤 테크닉적으로 합성이나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되게 그 세밀하게 찍는데, 예전에는 그냥 막 따라다니며 찍는 그 장면을 봤었는데, 점점 자신의 어떤 그 방법론을 디테일하게 발전을 시켜서, 이 작가가 지금 팔로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찾아보시면 몇백만 원 될 거예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원래 아마추어였는데 유명한 사진 작가가 돼서 뭐 터키 관광청에서 와서 이 팔로우미를 찍어달라, 뭐 어디 일본 관광청에 와서 팔로우미를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막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색채도 화려하고 빛도 잘 쓰고 하지만 그 여자친구와 나라는 그 프레임이 하나의 사진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톤 앤 매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만의 톤 앤 매너, 프레임에 의한 톤 앤 매너를 만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이 이후에 따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제 아류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LCDF라고 우리가 외우면 되는데, 사진을 찍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빛에서 어떤 컬러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찍을까, 이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 찍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일본 사진가 알렉스 웹, 그리고 민티, 무라드 오스만, 이런 예제를 보면은 하나를 뭔가 그 소재나 그 이 LCDF 중에 하나만 중점적으로 잘 파도 훌륭한 사진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네 개의 예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